다 바닥 대비해서 많이 돌린 겁니다. 지금 고점 대비해서 여전히 뭐 하락률이 높습니다만 이미 이제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에도 6월 달에 폭락으로 인해서 30%까지 지수 조정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부분을 아름아름 뭐 다 돌렸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약세 부분은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이 상당폭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들께 그 말씀드리면 다소 콧방귀 끼시는 분들도 계세요.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냐? 뭐 이렇게 콧방귀 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맞는 내용이에요. 맞는 내용.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에 대한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의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국내 증시가 유독 약세를 떴던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에 대한 부분도 포함된다라고 꼭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요 시황 부분만 따로 띄어서 시황 부분만 따로 띄어서 PDF 파일 만드시고 낱장 파일 만드셔서 지금 좀 뿌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자료들을 무료 방송을 이제 그 생방송으로도 진행을 하지만은 녹화 방송 같이 올려드리고 하다 보니까 동시 참여자 수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급감을 한 상태가 되죠. 어찌 됐든 지금 다우지수의 또 나스닥 지수의 바닥 대비 반등률이 저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 16% 바닥 대비 일단 반등이 나와 있고요. 니케이가 원체 안 빠졌죠. 니케이 지수가 원체 안 빠졌어요. 왜 안 빠졌는지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일단은 그러한 부분은 환율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 지금 달러 인덱스는 106.060에 형성돼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엔화가 달러 대비해서 올해 들어서 평가 절하된 부분만 17%, 그리고 유럽의 유로화가 11.30, 영국의 파운드가 11.59, 우리나라 원화가 10.52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1,300원의 1,300원의 환율 공방 원화의 약세 부분이 그렇게까지 우려할 상황은 아니었다, 또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이 지수가 조정을 받고 2,300까지 내려오다 보니 환율에 의해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그 부분에 조정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얘기가 뭐 전혀 틀리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이렇게 환율 달러 인덱스부터 해서 엔화, 유로, 파운드, 우리나라 원화까지 상대적인 비교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달러 강세의 평가 절하 부분이 연출이 됐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문제가 될 만큼의 그러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화 가치의 약세 부분이 잘 생각해 보면 속상한 일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원화의 가치가 절하된다라는 거. 얼마나 속상합니까? 예전에 1,100원 주면은 1달러 샀던 부분을 1,300원까지 줘야 1달러를 산다라는 자체가 얼마나 씁쓸한 내용입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이 있습니다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적으로 원화의 약세가 국내 증시의 흐름을 훼손시키고 그리고 경기 동향을 크게 문제거리로 만들 만한 그런 내용까지는 일단 아니다. 그런 거는 일단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뭐 어찌 보면 자신감이라면 자신감, 그런 부분 가지고 가셔도 이제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꼭 항상 보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은 뭐 어찌 보면 별것도 아닌 내용이 이 시장이 어려울 때라든가 이럴 때에는 그게 굉장한 문제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게 굉장한 문제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하는 거죠. 한 발짝 뒤에서 객관적으로 보시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혀 문제거리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그리고 이제 일본 증시의 강세 이유는 기존에 벌써 이제 기간이 많이 지났어요.
기간이 많이 지났는데 집권 여당의 이제 선거 승리라는 부분은 다른 걸 다 떠나서 정정 불안이라는 자체가 정치적, 정책적 이걸 얘기합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 정책적인 불확실성. 그래서 그 정정 불안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선거 승리 부분이 그래서 이제 시장의 안정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실질적인 내용은 엔화의 평가절하죠. 그래서 일본 증시의 시가총액, 글로벌 증시의 시가총액은 달러로 환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가총액 순위라든가 그 기준을 설정을 잡아보는 건데 글로벌 증시의 조정폭 수준이란 말이죠. 환율을 감안했을 때 환율이 원체 지금 현재 기준에서 17%잖아요. 그 전에 20% 이하로 20% 이상으로 절하가 됐었거든요. 엔화가. 그래 달러 환산 기준으로 잡으면 하락률이 뭐 나름 방어되고 있습니다만 여타 국가들 대비해서 그렇게까지 방어된 측면은 일단 아니에요, 사실은. 어찌 됐든 국내 증시의 약세 이유는 저 내용을 좀 곰곰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라는 거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 예정 부분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되면은 그런 요인에 대해서 별 신경도 안 써요. 근데 이제 시장이 좀 불확실성이 있고 하다 보니 또 변동률도 좀 부정적으로 형성되다 보니 그러한 내용에서 결론적으로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1월달에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월등히 많이 빠졌던 부분은 선거를 앞두고 그래서였는지 뭐 미사일 발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선거 앞두고 7차례 정도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 일본 이렇게 해서 좀 상대적인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약세 흐름이 있었고 두 번째 기준은 6월달의 기준에 이제 핵실험 하겠다 이런 내용과 함께 이제 좀 약세 흐름이 지속된 부분이 있었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역대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불거졌을 때는 변동성이 이제 확대되는 흐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핵실험을 또 한다. 그럼 변동성이 당연히 좀 아랫 방향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변동성 확대 이후에 빠르게 정상적으로 이제 회귀됐다라는 걸 감안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려요. 미국과 중국의 이제 그 좀 뭐랄까 기싸움 지금도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중국 쪽이 대만을 두고 굉장히 기싸움을 팽팽하게 하잖아요. 그도 그럴 것인데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대만은 이제 독립적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저도 벌써 뭐 50이 넘었습니다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어찌 보면 우리도 박정희 대통령 정부 때 쇠뇌를 당한 거죠. 김정은 뭐 또 김정일 또 김일성 요 세습 체제에서 북한 주민들이 쇠뇌를 당했던 것처럼 그 기준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릴 때 반공 교육이 굉장히 크게 형성돼 있었죠. 그게 이제 체제를 굳건히 하는 독재 정치를 굳건히 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됐던 거예요. 뭐 더 깊게 얘기하면 정치적인 색깔이 되니까 여기까지만 잘라서 얘기를 하고 결론적으로 이제 그 우리나라도 체제에 대해서 반공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받던 그 시기가 있었는데 어찌됐든 미국과 중국의 이제 신냉전 체제라는 부분이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부분인 거죠. 대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이 아닌 미국 쪽에 좀 더 가깝다라고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 형성돼 있다 보니 그러다 보니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미국 쪽 또 대만 쪽에 좀 더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중국 쪽에 이제 친화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쪽의 국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의 의견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 단일 국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우리 같은 경우도 안 그렇겠어요? 우리와 북한의 관계가 우리 거야. 우리는 둘 다 같은 형제야. 북한과 우리나라는 그냥 한 민족이야. 근데 옆에서 막 그거를 우리가 통일하려고 그러는데 반대하고 쪼개놓는다면 독일 같은 경우에 통일하는데 옆에서 반대하고 쪼개놓는다면 그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대만의 입장에서도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의 입장은 내 민족이고 내 나라고 내 나라의 내 민족인데 같은 언어를 쓰고 있고 같은 핏줄인데 니들이 뭔데 그거를 막아? 라는 거고 또 미국의 그 우호적인 쪽의 기준에서는 반대급부에서 해석을 하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는 미국의 우호적이죠. 그러니까 외환보유고 지금 현재 또 9위까지 다시 올라섰다 이렇게 나오는데 외환보유고가 많다라는 거는 미국의 채권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미국이 달러를 찍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미국은 채권을 찍어서 먹고 사는 국가예요. 정확히 하셔야 돼요. 달러를 찍어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채권을 찍어서 먹고 사는데 그 채권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들이 외환보유고 최상위 나라예요. 중국, 사우디, 일본, 우리나라, 대만, 스위스 이런 쪽이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중국과 관계가 안 좋은 것 같고 사우디하고도 뭐 요즘에 마찰이 심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미국 채권 찍어서 먹고 사는 거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것이 중국, 사우디, 일본, 우리나라, 대만 뭐 이런 쪽이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그 틈바구니에 껴서 힘겨워하는 것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의 그 진보의 경우에는 이러한 성향들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과 무조건적으로 우호적인 그 관계를 형성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보수층의 경우는 절대적으로 좀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경향이 정책적으로 많이 있죠. 그러한 가운데 중국과의 관계가 지금 다소 표면적으로 서로 이제 좀 불편한 관계에 놓여졌던 부분들 이런 부분도 국내 증시의 약세의 이유 중에 하나가 된다. 수출입 동향은 지금 지수가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 보니 수출입 동향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문제거리로 논하지 않고 있는데 또다시 수출입 동향 뭐 4개월 연속 이런 얘기가 나오면 한 발짝 뒤에서 냉정하게 보세요. 말씀드리는 것처럼 수출도 사상 최대치다. 수출도 사상 최대치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수출도 사상 최대치다. 아시겠죠? 수출도 사상 최대치다.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전체적인 그 내용들이 국내 증시를 유독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많이 조정을 받게 한 요인이었다. 6월 이후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은 이제 진짜 이런 내용이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시장도 뭐 어느 정도는 안정화되어 있고 가격 반발력이 있고 움직임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런 내용들은 이제는 또 슬슬 어찌 보면 와닿지 않는 조정의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기준에 2461.45포인트로 시장 지수가 마감이 됐고요. 21.83포인트 상승 0.89%의 강세인데 분위기는 좋았어요. 상승 종목이 월등히 더 많은 그런 하루가 됐고요. 아쉬운 거는 이제 전기전자 업종인데 뭐 0.67%니까 시장 수준으로 강세를 띄어서 괜찮지 않느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만 저 흐름이 LG에너지솔루션의 흐름에 좀 국한됐다라는 부분,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 거죠.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 일단은 시가총액 2위의 기준에 오늘 4.8% 들어 올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IT 쪽에서 주춤거리는 흐름 속에 LG에너지솔루션의 4%대 강세가 전기전자 업종 등락률에 일정 범위는 영향을 줬다.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이 월등히 높아요.
전거래일 기준 시가총액 비중이 36.42%. 요게 이제 실시간으로 장중에 계속 바뀌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 비중 나와 있는 거는 전 거래일의 기준을 잡습니다. 그래서 36.42% 그리고 그 36.42% 곱하기 0.67% 전기전자 업종이 강세를 띄었기 때문에 전일 시가총액 전일 지수 마감 지수 대략 2,440포인트 잡으면 오늘 21.83포인트 시장 오른 것 중에 5.95%포인트를 전기전자 업종이 끌어올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의 지수의 견인력 부분이 조금 더 전기전자 업종 속에 쏠려야 돼요. 그래야 지수가 가벼움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수의 가벼움을. 그리고 이제 추후에 우리 시황 늘 땐 7월 달 거는 이제는 빼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금통위 빅스텝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이제 벌써 이미 보름 이상 지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상 첫 빅스텝을 단행했고 물가에 대한 불안 요인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감까지 이끌어냈지만 윤 정도는 강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경기 자체가 문제가 되는 내용이 되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려면은 경기 자체 문제가 발생되려면은 아무래도 공급자에 의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공급자에 의한. 그 공급자에 의한 부분이 아니라면은 그렇다면 경기가 둔화될 수는 있어도 침체에 빠져드는 경우 또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오는 경우는 제한적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경기 자체가 어려운데 물가만 강세를 띠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기 뭐 남미라든가 이런 쪽. 그럼 각국의 중앙 정부나 중앙 은행이 그것을 냅두겠느냐의 기준인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갈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능성이 제한적인 내용을 실질 일어날 수 있는 내용으로 엉뚱한 해석을 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되죠.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었죠. 1차, 2차 오일 쇼크 당시에 경기는 밋밋했는데 오히려 또 좀 둔화되고 안 좋은 상태였는데 중동 국가들의 오일 쇼크로 인해서 공급자가 니들 죽든 말든 나는 원유 굉장히 공격적으로 인상시킬 거야. 가격 올려버릴 거야. 이렇게 되면서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됐죠. 근데 지금은 그 에너지 집약도 기준의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 당시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산업 자체도 마찬가지고 공산품을 생산해내서의 그 산업 기준이 아니고 그 이외의 산업 기준으로 많이 바뀌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완벽하게 인류의 에너지를 커버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을 또 커버하고 있고 또 원유 생산 국가들이 중동 이외에도 이제는 많은 국가들이 원유를 개발을 해서 예전 대비해서는 생산량이 더 증가해진 그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결론은 원유의 뭐 생산량이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공급자들에 의해서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공급자들에 의해서 물가가 강세를 띄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한 발짝 뒤에서 보시면 그래 경기를 살리고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무지하게 뿌렸어? 그 돈을 무지하게 뿌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돈이 이거 써도 되나 해서 걱정하던 그 흐름에서 움직임을 못 줬다면은 그 이후의 흐름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거 써도 되는 돈이네 라고 쓰게 되고 또 나의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또 쓰게 되고 또 회사도 그렇게 되면서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하다 보니 또 인건비도 올려주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긍정적인 순환성 흐름에 의해서 물가가 올라갔던 것이지 그것 이외의 나머지 부분 물가가 오른 것에 대해서 다른 부정적인 이유에 의해서 물가가 올랐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자에 의해서 물가가 올랐다. 이건 아니잖아요. 수요에 의한 물가 강세였다. 그러면 그 수요만 조금 조절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금리를 올림으로써 가계대출에 대한 부담 요인이 조금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차 내가 이렇게까지 돈을 쓰면 안 되는구나 조금은 줄여야겠구나. 그리고 금리를 올리게 됨으로써 소비가 조금 둔화되면서 수요 부분이 일부 감소가 되면서 경기에 물가의 안정화가 나와주게 된다면 그 수요의 감소에 의해서 기업 매출이 다소 둔화된다 할지라도 침체까지 연동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거를 조정하는 역할이 각국의 중앙은행이고 그 중앙은행의 역할을 중앙정부가 이제 관리 감독을 하면서 또 들여다보고 있는 거고. 관리 감독까지는 아니죠. 독립체니까.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무난합니다. 그러니 지금의 시장의 흐름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3,300까지 올라갔던 지수가 지금 2,460이다. 고점 대비 900포인트 수준 조정이 나와 있는데 그 3,300을 찍을 때 대비 지금의 경기는 오히려 부정적이라고요? 무슨 얘기야. 경기가 더 좋았으니까 인플레이션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금리를 올렸고 적절히 금리를 가파르게 금리를 올렸다고는 하지만 적절하게 올려놨기 때문에 경기는 다시 둔화해서 호황으로 바뀐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된다 하면은 뭐예요? 수요가 급감을 하고 경기가 침체를 하게 된다면 곤두박질 쳐야 되겠죠. 곤두박질. 원자재 가격이 유가가 폭락으로 연출이 돼서 상상을 초월하는 코로나19 때 당시처럼 선물 쪽에 뭐 말 같지도 않은 그런 흐름이 연출돼야 되겠죠. 지금 어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시황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위치라는 거. 그 다음에 정책 부분도 저게 뭐 물론 꼭 긍정적이다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워요. 금산분리 정책에 대해서 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그러니까 대기업이 금융을 갖고 있게 되면 그렇게 되면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뭐 두 가지입니다. 금융사가 비금융업을 진출한다라는 것 자체를 막는 거. 그게 이제 부정적인 내용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내용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저렇게 표현 안 하고 이제 금산분리를 했던 이유는 재벌이 금융을 갖고 있을까봐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지금은 이제 반대급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벌이 삼성그룹이 KB금융을 가져가 버렸어. 이거는 머리 아프죠.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급하면 어떡해요. 부정을 행하게 했을 때는 그거는 뭐 심각한 상황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내용으로 지금 표현하지 않고 왜냐하면 정책을 바꾸는 과정이니까 금산분리를 하는데 야 삼성이 뭐 예를 들어서 신한주주 뭐 가져가면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거꾸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금융 쪽에서 산업에 대한 진출을 하는 부분을 제한했던 것을 이제는 그걸 좀 풀어주겠다. 비금융에서 지분 15% 넘게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거 그걸 풀어주겠다. 그렇게 되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이제 부정적인 아니 이게 그렇게 긍정적인 내용이면 앞전 정부는 왜 안 했겠어요? 응? 아날로그 시대라는 표현까지 해가면서 이거는 뭐 고쳐야 돼. 앞전 정부는 왜 안 했겠어? 그 앞에 계속 진보건 뭐 보수건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단순합니다. 대기업이 금융을 먹을까봐. 근데 지금은 이제 순화시켜서 표현하는 거죠. 금융사가 비금융사의 지분을 많이 확보하는 부분, 그 부분은 이제 막아놓은 부분인데 그걸 좀 풀겠다. 일부 풀겠다. 그것이 이제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시장의 이제 활성화, 테마주들의 활성화, 막 이런 부분까지도 그렇게 되면서 이제 뭐 가상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그 당시에 시장 반발력과 시장이 낙폭을 축소하고 반등의 기준도 연출이 되면 뭐예요? 성장주들이 다시 부각이 되죠.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IT 쪽은 성장주이면서도 실적주입니다. 지금의 기준에 실적주 그리고 성장.
근데 나머지 시장에서 성장주다라고 얘기하는 곳은 시장 조정 받을 때는 뭐 IT를 얘기하면서도 반등이 나올 때에는 네이버나 카카오 기준에서 성장주를 얘기를 해요. 또 LG에너지솔루션도 사실은.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FOMC 편입에 대한 그 시나리오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봐요. 수급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조금 이따 뭐 시간이 되면 간단하게 들여다볼지 그거만 좀 고민을 할 거예요. 그냥 결론적으로 뭐 금산분리 원칙에 대한 부분을 시장에서 심리적인 면에 의한 부분, 심리 부분이 긍정적으로 이제 해석될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 유가증권 시장 업종별 등락률 기준에서는 뭐 눈에 확 띈 쪽은 없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운수장비 쪽의 기준, 자동차와 조선의 강세 부분이 굉장히 좀 눈에 띕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의 흐름도 일단 유가증권 시장보다 좀 더 가볍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그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에코프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가총액 10위 안으로 이제 진입이 돼 있어요. 며칠 전부터. 대단한 거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의 시가총액 상위에 놓여져 있는 흐름, 저는 그게 굉장히 못마땅했거든요, 사실. 둘 다 뭐 실적 부분이 성장성은 굉장히 크게 부각되지만 실적 부분의 검증 부분이 좀 제한적이어서, 물론 이제 에코프로 BM도 그렇습니다만 성장성 대비해서 실적 부분이 그렇게 월등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누적 수주 부분이 있다라는 거하고 미국의 정책적인 부분이 친환경이라는 거. 그래서 전기차라든가 이런 쪽의 산업을 굉장히 크게 육성하고 있다, 지원하고 있다라는 것은 일단 미국에서 진보 정부가 무너져서 바뀌기 전까지는 긍정적으로 보고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되죠. 그래서 일단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그리고 이제 첨보 이런 쪽의 종목, LNF 당연히 안쪽에 들어와 있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HLB 이런 쪽은 알테오젠 이런 쪽은 시가총액 규모는 있지만 뭐 검증받아야 될 게 너무 많아서 거래량이 초대량으로 터져서 거래대금 최상에 올라오면 그때 이제 들여다봅니다. 그때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 게임즈, 펄어비스 이런 쪽의 흐름이 카카오 게임즈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제 실적 발표 내용과 함께 움직임이 나타나진 건데, 하여간 조금 더 교육해 드릴게요. 오늘 뭐 카카오 게임즈가 좀 많이 아쉬웠어요. 악을 쓰고 매수 사인을 드릴 수 있는 기준이었는데 교육 받아보시면 윤정도가 좀 아쉬워할 만한 하겠다 그 생각이 드실 거고,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제 개장 전부터 설명 들으신 분들, 개장 초부터 설명 들으신 분들은 분명하게 편입 기준이 잡히셨을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다소 거기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지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7월 중순 저점에서부터 50%, 그리고 오늘 당일 기준에 6%, 그리고 개장 초에 한번 휘청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편입하실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겼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대비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에코프로가 있어서 우리는 행복하다. 거기에 이제 SM 7만 원 밑에서 헤매다가 7만 원 위쪽으로 쑥 당겨주는 흐름. 여기도 이제 뭐 성장성에 대한 기대 요인 더 큰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실적 대비해서는. 그 밖에 이제 뭐 위메이드도 시가총액 8천억에서 작년에 7조 5천억까지 들어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순위 뭐 5위 안에 뭐 이렇게 있다가 지금은 2.2조 원 수준에 놓여진 상태에서의 흐름이에요. 과연 이제 추가적으로 카카오 게임즈 영향력, 게임주들의 실적 이 부분이 이제 전체 게임주들을 들어 올려줄 수 있을지 그거 좀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유가증권 시장의 흐름은 제일 아쉬운 게 이제 삼성전자의 약보합과 하이닉스가 10만 원 미만에서 헤매고 있는 거. 10만 4,500원까지 잘 들어 올렸다가 3주째 지금 주춤거리고 있는 거예요. 빨리 벗어나야죠. 빨리 벗어나서 당연히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자력으로 LG에너지솔루션 시가총액을 넘겨야 돼요. LG에너지솔루션이 주가를 조정받으라 필요 없어요. 자력으로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하고 LG화학의 시가총액이 다시 바뀌었는데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다시 바뀌고 카카오와 기아의 시가총액도 다시 바뀌어 버렸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주들 위주에서 시가총액 순위가 형성되는 게 가장 뭐 이상적이다. 물론 이제 그 성장주들의 움직임도 좋지만 움직임이 나올 때 요 정도 수준 갖고는 안 되고 말 그대로 네이버나 카카오의 2021년도의 폭발적인 시세 그런 랠리면은 시가총액 극대형주에서도 성장주들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죠. 근데 지금 정도 변동률 가지고 시가총액 순위만 들쑥날쑥 왔다 갔다 한다 그거는 크게 의미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찌됐든 긍정적인 추이 추세 부분